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12월이 시작이 됐고 12월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된 날입니다. 먼저 월요일 아침에 챙겨봐야 할 뉴스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들고 계시죠? 이 국민연금 운영을 잘해 주셔야 우리 노년이 따뜻할 텐데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0.9%의 수익률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아주 잘하셨습니다. 플러스 9%의 수익률을 내서 57조 원을 벌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익률이라고 그러는데 고령 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이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 수익률이 매년 5%가 넘는다면 이 시기는 늦춰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좋은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많은 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길 바랍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있던 전 민정비서관실의 특감 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따르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모도 함께 발견이 됐다고 그러는데 검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화에서나 볼만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시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지금 검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가 25만 원이고요. 단속 첫날에만 1억 400만 원 어치의 통지서가 발부됐다 이럽니다.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작하는 건데 미세먼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는 알겠는데 배출가스 5등급 차 타시는 분들은 이게 생업하고 직접 연결이 된 차일 확률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이 부분도 또 궁금합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꽤 쌀쌀한 아침인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는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로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부터 충남 서해안과 내륙, 그리고 호남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함께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 보시면 오늘 한낮 최고 기온 2도에서 11도 선으로 어제보다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부터 날이 매우 추워지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12월의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대부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 노년이 되면 그 로망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마당이 착 있고 그런 전원주택 멋진 데서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 뜨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풍경 자체가 다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교통 환경도 굉장히 좋아져서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을 꿈꾸시는데요. 저 역시도 한 번쯤은 전원주택에서 정말 큰 개 키우면서 네. 살아보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습니다. 안 되면 그런 친구라도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노래도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 안 끊어주시면 제가 인사까지 하기 때문에 네, 약간 노래방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스스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제 주변 연예인들도 전원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 친한 언니 중에 이제 배우 신혜 씨가 네. 용인에서 또 전원주택 생활을 하는데 뭐랄까 좀 마음이 좀 착잡하고 심란할 때 네. 한번 가면 또 자체적으로 힐링이 되고 또 겨울에는 그 화로 있죠. 예. 거기 그냥 호일을 군고구마 이렇게 싸가지고 고구마 사 좋네. 던지면 네. 그것도 불어 먹고 그냥
갈 때마다 집에 오기 싫더라고요. 진짜 부러워요.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네. 자녀들이 정말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한 번씩 애들이 좀 실컷 뛰어놀 수 있게 네. 우리도 나중엔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전원주택 참 로망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저도 선배 중에 전원주택 사는 분이 있어서 거기 한번 갔다 온 후로 아내랑 우리 늙음하게 무조 절로 가자. 네. 뭐 텃밭도 가꾸고 가축도 키우고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부지런해야 나요. 되네. 네. 정말 전원주택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많은 분들 아시지만 전원주택에 사는 대표적인 연예인 부부 하면 이효리 씨와 예, 이상순 예. 씨를 가장 예.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저도 TV를 보면서 정말 부러웠는데 제주도의 그 그림 같은 풍경 속에서 사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아니 워낙에 뭐 잘 알려져서 야. 그 방송에도 저게 소개가 된 다음에 그 모습 보고 전원주택으로 나도 좀 가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요. 저게 제가 딱 꿈꾸는. 저 정도면 뭐 다 살죠 저기 는 밖에서 살 거야. 아니 근데 부지런해야 돼요. 전원주택 살려면. 그렇죠. 가꾸기도 정말 힘들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네. 정말 그림 같습니다. 네. 사실 전원주택의 로망을 이룬 연예인들이 참 많은데 앞서도 뭐 신혜 씨 이야기도 했지만 네. 주변에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의 동료이자 선배이죠. 예, 개그맨 장동민 씨가 20년 전부터 꿈꾸던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했다 그래요. 이제 TV에도 공개가 여기에요? 됐는데 200평대 대저택입니다. 야. 네. 와, 무슨 미술관 같아. 네, 개그맨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딱 그 꿈꾸던 로망의 전원주택이네요.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졌네. 너무 부러운데요. 넓다, 너무 넓어. 이야. 저기서 뭐예요? 실내에서 축구하고 그래요? 대가족이 살잖아요. 아, 가족도 그렇구나. 있고 이러니까 예. 저런 집을 딱 지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도 계시죠. 또 있죠. 배우 윤진서 씨. 윤진서 씨. 윤진서 씨도 제가 SNS를 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분도 이제 이야, 이거 결혼해서 제주도에 남편과 저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야 마당이 있어서 너무 마당이네요. 좋네요. 와. 굉장히 고즈넉한 네. 전원주택 생활을 즐기면서 또 신혼생활을 알콩달콩 하고 계신다는데 예. 너무 부러워요, 제주도. 예. 저런 전원주택은 너무 좋아요. 말이 안 나오실 정도로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러워서. 아니 근데 여기서 저 위에 있는 가족 부르려면 무전 쳐야 되겠네. 무전기 있어야 돼. 전화해야 돼, 전화. 아, 야, 예술이다. 너무 멋지다. 아니 정말 근데 부럽네요. 저 우리가 보기에도 와 할 정도로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집 얼마나 할까? 저런 집은 굉장히 비싸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네. 맞아요. 전원주택 가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많은데요. 물론 지역하고 그 크기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런데 광주나 양평 이런 곳들은 3억 원대부터도 이제 건축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한 6억 원대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보면 또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외곽으로 좀 나가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을 구매하는 것보다 매매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 스타일대로 디자인해서 또 설계하고 지어가는 과정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게 또 제 지인 자랑이 자꾸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또 모델 이혜정 씨, 네. 배우 이희준 씨 부부가 직접 이렇게 집을 지어서 전원주택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도 제가 방문을 했는데 가장 부러웠던 게 본인들 먹고 싶은 거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무화나무가 큰 게 있어요. 예. 근데 제가 갈 때 아주 그냥 모델이라 키도 크니까 뚝뚝 따주는데 이거 손님 갈 때 이렇게 또 한 손 쥐어주고 가니까 약간 친정 가는 기분이고 예.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먹는 맛에 가는데 맞아. 그 재배하는 과정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따지고 저절로 열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힘들죠. 네. 노력하지. 진짜 많네요 주변에. 네, 좀 그러니까 제가 눈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 저도 이제 짝을 만나가지고 사실 이제 전원주택 구하는 것보다 짝 구하는 게 더 힘든데 이제 방을 많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이 놀러 오시면 예. 또 이렇게 또 MC 분들하고 다 오시면 네. 재워드리고 숙박비를 받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돈을 벌고 전원주택을 지으려면 또 열심히 방송해서 돈을 벌어야겠죠. 네. 숙박비를 받을 생각은 전혀 못 펜션이네. 해봤는데. 나는 그냥 저 왜 그거 있잖아 게스트 하우스 이런 그쵸. 거 해서 네네. 그냥 머물다 가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아니 알잖아. 참 실속이 조식 제공. 네, 근데 지금도 김영희 씨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방이 많게 짓고 네. 싶다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각자 취향에 맞게 설계를 하는 걸 꿈을 꾸실 텐데, 그게 정말 괜찮은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네. 아주 전원주택 멋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로망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또 주변에서 들은 제보인데 동료분 중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전원주택을 짓다가 이제 수억 원대 빚더미에 이렇게 오. 앉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 예.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네. 네. 어떤 분이죠? 그게 배우 김민교 씨거든요. 아. 네, 아마 좀 방송에서도 공개가 됐을 텐데 듣고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아니 얼마나 그렇게 뭐 얼마나 적길래 수억 원의 빚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을 네.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영상이 네. 이제 나와야 해주시죠.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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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교 씨가 사실 또 아내와 반려견들하고 또 함께 살고 싶어서 집을 지었다고 해요. 네. 직접 땅도 이렇게 구매하고 디자인하고 설계까지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렇게 좋게 보낸 날들도 있지만 이 사건이 있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네. 정말 궁금해져요. 네. 도대체 어떤 소식이 있길래 또 이렇게 빚을 지게 된 건지. 네.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네. 뭔가 제가 큰 사기를 이게 좀 말려서 집을 못 지었는데 집은 빼야 되고 막 이래서 그래서 모든 짐들을 이 건물 저 옆에 천막처럼 이렇게 비닐로 해서 다 싸가지고 쌓아놓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가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은 다 끌어다가 제가 재료 선택하고 재료 사다가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뭐 그 무엇하고도 바꾸기 어려운 집이죠. 사연을 들으니까 더 딱한데 네. 사실 이 집을 아버님과 같이 설계하고 디자인까지 직접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 건축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하하. 거예요. 그래서 수억 원대 빚도 지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집이라고 했는데 한동안 많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일반 연예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이 건축 관련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가 많고요. 네. 특히 땅은 이제 파기 시작하고 땅만 딱 파놓고 건축 자체는 하지 않으면서 결국 건축비는 뭐 20억, 수십억 받아놓고 하지 않은 사기 사건, 이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인지 좀 궁금한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사연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60대 부부입니다.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해 전원주택을 짓기로 마음을 먹었는데요. 주변에 물어물어 전원주택 용지를 매입했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마음에 드는 한 건축회사도 발견했습니다. 그 업체는 1,500채 이상 전원주택을 지었다고 했고 빠른 날짜 안에 집을 지어주겠다는 업체가 설명을 쭉 했는데요. 그래서 믿고 작년 3월 건축비 2억 원의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과 더불어 공사가 진행되면서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추석 전까지 집을 지어주겠다고 해서 저는 지금 사는 천안 집을 팔아 건축비로 충당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8월이나 되어야 착공에 들어갔고 추석 전 완공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뭐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내년 설에는 공사가 끝나겠지 하면서 위안으로 삼았는데요. 그런데 주택 골조가 완성되자마자 공사는 멈췄습니다. 왜 멈췄느냐? 알고 보니 건축회사가 하청업체에 돈을 주지 않아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공사가 멈췄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죠. 돈을 다 줬는데 나몰라라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소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공사는 수개월째 방치가 됐고요. 네. 또 살고 있던 집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야 해서요. 갈 곳 없어진 우리 부부는 6개월간 펜션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또 어떻게든 집을 지어야 했기에 주변에서 돈을 끌어다가 기존 하청업체에 제가 돈을 또 따로 주고 공사를 마무리했는데요. 급하게 짓고 돈도 적게 들어간 터라 공사는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준공 허가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갈 곳이 없으니 결국 준공 허가를 못 받은 새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날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며 불법 건축물에 사는 신세가 된 거죠. 나이 먹고 아내와 편히 지내려는 저의 노후 생활은 파탄이 났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짜.
정말 안타까운 네. 소식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신 거 보니까 지금 이거 막막한 모양인데 그렇죠. 저희가 네.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정말 이 피해 사실을 듣고 저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생각을 했거든요. 더 궁금해서 저희 제작진이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제가 하도 억울해가지고 네. 인터넷에 올렸어요. 이런 회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 온 사람이 몇 사람인데 한 5사람. 처음에 모르고 이제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할 겁니다. 딴 사람도. 공사를 한 45% 좀 해놓고 한 돈을 90% 받습니다. 그때부터 공사가 안 돼요. 딴 데도 똑같더라고요. 하는 행동이. 내일 줄게 모레 줄게 뭐 거짓말을 80번을 했어요. 약속을.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시까지 사무실 가서 했어요. 바깥에서. 아니 이게 저 피해자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비의 90%를 건넸어요. 나머지 10%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공사 딱 중단한 거예요. 반도 안 됐는데 골조 공사 정도 했다 제가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네,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를 먼저 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골조 공사밖에 안 됐는데 90%의 돈을 이미 다 지급했다는 거잖아요. 네. 보통 이럴 때 계약서를 보면 이게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 건축회사에서 자, 여기 서명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전원주택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제시해요. 네.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딱 보면 계약할 때 10%, 그리고 이제 뭐 착수 미팅 때 40%, 예. 그 다음에 골조 완성했을 때 40%, 예. 나머지 10%는 다 완성했을 때 준다. 예, 이렇게 예. 쓰여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골조라는 것이 집에 뼈대만 잡힌 건데 음. 아무런 뭐 외장도 안 돼 있고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에 이미 90%의 돈은 다 지급해 버리니까 예. 만약에 건축회사에서 더 이상 뭐 우리는 못한다. 그리고 또 남을나라 하면서 아예 연락 두절되고 이러면은 피해를 구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일반 계약은 기성고대로 많이 지어진 만큼 돈을 지급하는 예. 게 사실 마땅한 계약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골조 완성이 됐는데 90%의 돈을 지급한다. 골조 완성된 거 사실은 뼈대만 있고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사실을 노리고 실제로 그 안에 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좀 계획된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군요. 문제는 이런 업체들이요. 인터넷에 계속해서 광고를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보통 인터넷 검색이나 아니면 또 요즘에 전원주택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건축 박람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데에서 이런 업체들이 뭐 최다 시공, 그리고 친환경 자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데 사실 저도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네. 근데 이때에도 꼼꼼하게 계약서를 살피거나 그 계약 과정이 어떤지를 이제 코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구 자체가 다 거짓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뭘 믿고 건축 박람회나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이 건축 박람회 측에서도 조금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건축 박람회는 사실 주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 업체들을 모아서 주관을 할 뿐이지 그 개별 업체에 대한 검증을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을 내가 이제 짓겠다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중간 업체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저 왜 무슨 건축 박람회 이러면 무슨을 믿고 그쵸. 공신력이 있으니까 네네. 아, 여기 검증된 회사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구나 하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 건설이 가능한 회사인지 이런 단계부터 차근차근 따져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계약서입니다. 아무리 업체가 검증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 관계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제 공사 기간이 계속 연장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이럴 때 철저하게 보장을 받으시려면 국토교통부가 이제 제시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 표준 계약서. 사실 근데 계약서면 많은 분들이 그냥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점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면 좋은 거예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제시하는 계약서에는 그 대등한 입장에서 건축주와 그리고 시공사의 입장을 전부 다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냐면요. 네. 지금 제6조에 나오는 공사 예정 공정표 그리고 공사 가격 내역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 예. 근데 방금 봤던 계약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벌써 그 표준계약서의 항목으로 나오는 것도 상세한 그 시공 도면을 작성하고 그리고 안전관리와 재해보상, 지체상금에 대한 약정, 하자담보, 하도급 제한, 선금 이런 약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피해 사례들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공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금이 얼마인지 아주 이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잘 모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선 맡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앞서 살펴봤던 항목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단계까지 공사를 하면 그 완성된 전도에 따라서 얼마, 그리고 그 다음에 잔금은 얼마, 만약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보장 기간은 얼마 이런 식으로 아주 상세하게 명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계약서 규칙들이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럼 건축주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예, 건축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자 보증에 대한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 집이 지어졌는데 거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시공사에 부탁을 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게 하자 보증 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인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하자 보증 보험이라는 것은 일단 다 지어진 다음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만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건설 단계에도 3회 현장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지기 전에도 하자 보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다 지어진 다음에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 5%까지 만약에 2억 원에 대한 그 건축 비용이 들었다. 그러면 그것의 5%인 1,000만 원까지도 하자 보증이 됩니다. 선금 조항도 있어요. 선금은 뭐냐 미리 뭐 공사 비용을 지급했을 때 조항들이 있는데 선금의 조항에 따르면 이 선금을 받았을 때는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특히 이걸 갖고 뭐 노임을 쓴다든지 이런데 인건비 이런데 사용하도록 해야 되지 다른 데 써버리면 나중에 공사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선금 조항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사가 밀리는 경우 지체상금 조항이 있어요.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하고 마무리하기로 딱 계약이 돼 있었는데 하루가 연기될 때므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에 곱합니다. 곱해서 이 연기된 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좀 확인해가지고 지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아까 그 피해자분은 지금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는 대로 했어요. 공사는 중단이 됐는데. 근데 그러면 그 건축한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해야 되는데요. 네. 보통은 1심에서 1년 상당의 기간이 걸리고 이런 종류의 소송은 어디까지 공사가 됐고 남은 부분의 공사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이걸 또 감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 이제 업체들이 다시 가서 선택된 업체가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들고 비용이 얼마 들지 확정이 되면 법원에서 이제 시공사한테 얼마를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일단 시간 걸리죠. 그리고 또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들죠. 이렇다 보니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아까 그 표준 계약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공정별로 언제까지 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이 걸렸을 때 완성이 되면 얼마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절차와 다음 절차까지도 건축주가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공사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챙겨야 되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표준계약서냐.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뭐 저 하자 보수 무슨 보험? 네, 하자 보증 보험에 가입한 가입돼 공사 있는 요거 업체를 확인해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 네. 그거 꼭 확인하시고 네. 계약을 하시고 계약에 문제가 있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변호사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고 그러니까 요거 꼭 챙기시고 알아볼 만한 곳은 꼭 좀 알아보시고 이러셔야 됩니다. 네. 또 다른 사례가 또 있는데 이건 더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이거는 사연이 좀 이분은 차량에서 지금 살고 계세요. 차에서? 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이미 제주도에 땅을 사두고 여러 건축업체와 상담을 하다가 평당 500만 원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한 건축업체의 매니저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공사에는 한 1년이 걸리고 이 가격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은 우리밖에 없다는 건축 매니저의 말에 귀가 솔깃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주택을 7억 원에 짓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때 사실 저는 경제적으로 크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 마련을 위해 지금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전세로 돌리고 1년치 집세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주도에 집을 구해 가족들과 내려갔는데요. 하지만 건축 매니저의 말과 달리
1년 넘게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설계 변경을 통해 공사비는 7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2배가 뛰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처음에 7억 원이라고 그래서 평당 500이라고 그래서 네. 다른 데하고 다 견적 비교해 보니까 여기가 가장 저렴하게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2배로 뛰었어요. 14억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제주도로 내려간 건데 정말 이거는 충격적인데요.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도저히 돈을 마련할 수 없다고 했더니 건축 매니저가 하청업체를 통해 살 집부터 우선 짓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먼저 2억 원을 주고 나머지는 주택이 완공된 뒤 대출을 받아 지불하자고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공사는 진행됐지만 실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건축 매니저와 하청업체 간 갈등으로 수차례 공사가 중단됐고요. 대출까지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돈을 끌어다 업체에 건넸지만 아직도 2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업체는 지난 5월 준공된 해당 주택의 유치권을 행사해서 조만간 경매를 진행하겠다고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머문 집에서도 나와야 해서 가족들은 처가로 보냈고요. 지금은 혼자서 차량에서 5개월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너무 안타까운데. 네. 사실 지금 이 피해자분은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 대응을 하고 싶어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금 자체가 바닥이 난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처음에 7억에 계약을 했고 이 돈은 계속 불어나서 14억이 됐고 그리고 지금 집을 짓는데 있는 돈 다 털어서 썼기 때문에 지금 다른 여력은 없는 것이고 네. 근데 하청업체가 또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해서 이 집을 나중에 경매 붙이겠다. 네. 이런 지경까지 왔단 말이죠. 이거 정말 딱하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는 그 건축업체가 철저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경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모든 공사 비용 그리고 그동안 거주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건 정말 안타까운 게 만약에 그렇게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으면 공사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놓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없을 만큼 힘들다고 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유치권에는 반드시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하청업체에서도 나름 억울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유치권 소송에서는 보통 그 판사님들이 현장 검증까지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많이 공사 현장에서 보는 게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 경우 맞아요. 있죠. 네. 그렇게만 해서는 유치권의 점유가 인정이 안 돼요. 실제로 그 하청업체에서 그 건물, 지금 지으려고 하고 있는 그 건물 있죠. 거기를 점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유치권 행사에 대한 플랜카드만 붙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점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그 건축을 소유하게 되실 분께서 좀 많이 탈환을 하시고 그리고 힘드셔도 조금씩 그거를 다른 시공사를 통해서라도 완성을 시켜 가셔야지 건축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사실 공사 대금을 지급할 네. 때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했다라고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7억인데 14억까지 2배로 뛴 거잖아요. 근데 네.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하다 보면 계속 추가 공사, 설계 변경, 금액이 늘어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이 조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 공정률에 비교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요구하다 보니까 건축주가 손해를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제3의 기관한테 건축 비용을 납부하고 이 기관이 이 회사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는 방식, 이른바 신탁의 좀 방식인데요. 예컨대 은행이나 뭐 금융기관을 통해서 돈을 주고 공정률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이 방식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일단 법제화는 안 돼 있고요. 네. 이게 법제화 된다면 공정률에 따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피해 자체가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또 그렇다고 무서워서 전원주택을 안 지을 수도 없잖아요. 좋은 업체를 만나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원주택뿐이 아니고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하면 사기당하지 않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만 저희가 준비를 해놨는데 네. 확인하시죠. 먼저 첫 번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확인해야 된다. 네, 예. 전원주택은 보통 이제 땅 부지를 사서 거기에 건축을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땅이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또 이제 빠뜨릴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구입하려는 부지 그리고 그 부지의 소유자 이 사항들이 전부 다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고 내가 계약하는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요걸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요. 거기가 이제 길이 있구나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길이 사유 길인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사용하면 안 돼 이래버리면 길이 막히니까 이거 맹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 네. 시공업자 종합 면허 확인. 면허 중요합니다. 사실상 종합 면허가 없어서 무면허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대로 만들지 않고 또 감리 같은 것도 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기 네. 때문에 종합 면허가 있다면 설계도대로 감리까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종합 면허를 확인하고 건축을 맡기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시공업자 종합 면허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이거 계속 나온 얘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공정률에 따라서 그 기성고액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까지도 철저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번에 전원주택에 대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주변에서 지금 전원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도 있고 계약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정보를 제가 다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거 하여간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끔찍하죠. 네. 가습기 살균제 사건입니다. 2011년에 이게 밝혀졌고 알려졌고 그 다음에 지금 8년 지났는데 아직도 계속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총 1,460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얼마 전이었어요. 최근 11월 25일에도 이 피해자인 60대 폐암 환자가 사망을 했고요. 같은 달 21일에도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70대 피해자 역시도 폐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목을 쓰는 직업이니까 이 가습기를 자주 사용을 했는데 이런 기사가 날 때마다 그냥 가습기 자체의 사용이 좀 꺼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먼지만 쌓여가는데 또 게다가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사실 남일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암으로 사망한 60대, 70대 환자 저도 기사 읽었는데 자세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얼마 전에 11월 25일 날 사망했던 60대 폐암 환자 사건인데요. 1993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러고요. 2013년도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암 투병 끝에 최근에 이렇게 안타깝게 발생했는데 이분이 2019년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네. 발언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좀 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서 진상규명 보상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1단계는 거의 확실하다. 이거 관계성이. 2단계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3단계는 가능성이 좀 낮다 단계고 4단계는 가능성이 거의 없답니다. 1, 2, 3, 4단계로 나눴는데 1, 2단계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특히 3, 4단계는 보상을 못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폐암 이런 경우는 보상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네. 아니, 폐암은 가장 심각한 병인데 왜 이게 연관성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일반적인 생각에서 참 그게 의문이었는데요. 정부가 그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질환으로 이제 특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 병명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폐 질환, 그리고 폐렴, 천식,
태아 피해, 독성 간염,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간질성 폐 질환 이렇게에 대해서만 1단계에서 3단계까지 나눠서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피해 질환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 70대 환자분 5년 동안 거의 한 통씩이나 매주마다 가습기 살균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살균제 피해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4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에서 이제 배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실 왜 폐암이 4단계밖에 안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제작진이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네.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연구 결과라든지 이제 의학적으로 연계성이라든지 판정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결과를 안내를 해드리고는 있는데 현재 폐암 쪽으로는 저희가 판정을 내린 적이 없어요. 연구 결과도 나온 게 없고 판정 가능한 질환이면은 위원회 분들께서 자료 검토를 해서 결과를 안내를 하는 거고 현재 판정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면은 조사 기준안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폐암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인과관계, 명확성이 있는 건지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조사 기준안이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지금도 폐암으로 고생을 하고 뭐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고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관 관계가 언제 나올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가습기 살균제와 그 병의 연관성 이거 밝혀내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최초에 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게 밝혀지는 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었냐면 2006년에 서울 아산병원의 그 청소년 아동 호흡기 알레르기과에 이제 재직하시던 교수님이 계속 정체불명의 그 간질성 폐질환으로 아기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공포감마저 들 정도로 어떻게 된 일인지 굉장히 영문을 알 수가 없었는데 이게 비단 이 병원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같은 증상으로 이제는 산모까지도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 의사들하고 같이 환자 사례를 모아가지고 논문을 썼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일단 질병관리본부에 보냈는데 거기서 나온 대답이 특정 바이러스가 원인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2011년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서울 아산병원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다시 또 연구를 좀 해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결과가 좀 놀랐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염증 자체가 목 주변에만 생긴다. 기관지 옆 세포만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공중에 떠다니는 무엇인가가 아마도 기관지로 들어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또 기관지 호흡 곤란하기 때문에 폐가 찢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게 아니냐 이 결론을 냈습니다. 결국 이때 지금 알게 된 거죠. 2006년에 시작됐는데 5년이 지난 2011년도에 역학조사를 통해서 공중에 떠다니는 그 물체 때문에 이 사망하게 됐고 염증이 일어나게 됐고 결국 그게 바로 가습기 살균제의 소독, 유독 물질이죠. 야, 이거 아는데도 5년이나 걸렸어요. 네. 근데 이걸 모르고 10년간 썼던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후유증 때문에 사망자 많이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4단계로 나눠져 있어. 특히 4단계 정도 되는 사람들은 뭔가 만든데 피해 보상이나 회복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 살균자의 피해자의 자격 또 과연 그 기준이 어떤지 이 독립영화 감독을 담은 피해자 유가족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습기도 우리는 쓰기 싫은데 감기 걸리면 안 된다고 좀 건조한 날에는 좀 자기가 틀고 추울 때 이렇게 막 자기 몸 관리 너무 해갖고 빨리 죽은 것 같아. 이게 원인도 모르고 그냥 죽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비 오는 거면 이게 그 사람들 눈물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 생각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와서 이렇게 눈물을 빼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대통령만 되면 누친시오로 발전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피해자들이 봤을 때는 맨날 뭐 거기서는 원론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뭘 어떻게 구제해 주겠다는 얘기라든가 뭘 제시해 주는 게 없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분은 아내가 분명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도 있는데요. 가능성 낮음, 즉 3단계 피해자입니다. 최근에는 급하게 폐 이식까지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영상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급하게 폐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3단계 피해자의 병실입니다. 1월 달까지 검사를 했을 때 57% 정도 산소 포화도가 나왔거든요. 한 1개월 지나고 나면 갑자기 집에서 숨을 못 쉰다고 그래가지고 폐가 이제 갑자기 나빠진 거예요. 갑자기. 수술은 잘 됐다고 하시는데 이제 말 그대로 한 고비만 넘은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거든요. 근데 뭐 다행히 생명은 건졌고 현재 회복 중이신데요. 윤미애 씨의 첫 아이는 태어난 지 1년 만에, 그러니까 가습기를 사용한 지 2개월 만에 사망을 했고, 이어서 태어난 아이마저 3단계 피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떠나지 마시고 빨리 나와서 빨리 집에 오세요. 화이팅! 엄마 낳아주시고 기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해요. 이 사연 속의 어머니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픈데요. 사실 폐이식 수술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꼭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3단계인데 다행히 정부의 이제 특별 구제 개정으로 병원비를 지원을 받으셨습니다. 네. 근데 3단계의 경우에는 이렇게 특별히 폐이식 수술을 받는 정도여야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폐 질환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뭐 폐암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4단계, 1, 2, 3, 4단계 중에 1, 2단계가 상당히 인원수가 적어요. 이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6,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고 있고요. 8년 만에 이 피해 신고자 중에 사망자가 1,460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네. 지난 1년 사이에만 해도 107명이나 지금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거는 국가적 재난 수준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피해자로 인정받은 분들보다 받지 못한 분들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와, 진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관련 법과 뭐 지원 이런 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17년에 이 법안이 만들어졌거든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이제 변명인데 1, 2, 3, 4단계로 나눠서 1, 2단계는 요양급여, 장의비, 뭐 간병비, 구제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3, 4단계는 그냥 특별 구제 개정에 의한 돈만 받을 수 있거든요. 결국은 1, 2단계는 거의 보상을 받는데 3, 4단계는 피해자의 어떤 피해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법안 취지가 아닌가. 그래서 피해자들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결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이죠. 2019년 9월 19일. 아까 제가 그 3단계 피해자의 경우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소심 2심 판결에서 3단계 60대 피해자에 대해서 업체가 보상하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체에서는 1심에서부터 줄곧 이건 3단계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크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제 항변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아니다.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를 정확히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업체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3단계 피해자는 정부의 지원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었는데 앞으로는 3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도 업체를 통해서 철저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든 대기업, 이 대기업은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대기업, 사상자를 내게 만든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죠. 이 외국계 대기업인데요. 이 외국계 대기업은 1, 2, 3, 4단계 피해자 중에 1, 2단계 피해자들하고 개별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100억 원 정도의 인도적 기금을 자신들이 조성했다고 해요. 인도적 기금이라고 본인들은 표현합니다. 그 인도적 기금을 통해서 3, 4단계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 피해 보상을 하겠다. 그렇지만 그 기금 운영위원회도 아직 구성이 안 돼 있고 좀 배분 방식에 대해서 의견 대립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여튼
피해 구제 같은 거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밝혀졌으니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처벌 받아야죠. 검찰 수사가 좀 늦게 진행이 됐어요. 네. 2016년에서야 전담 수사팀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의 대표하고 관계자 2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최대 가해 업체에서는 이 사건 밝혀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계 기업의 전 대표가 수사를 피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터폴에서도 적색 수배가 내려져서 지금도 수배 중입니다. 아주 사람이 몇 명이 사망을 했는데 피해 다니니까. 그럼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예, 지난 11월 24일 날 조사단이 인도까지 찾아갔는데요. 면담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피해자가 굉장히 많아요.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은 가습기 살균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 이 병을 앓고 있고 이것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명수배 받고 있는 이 대표 반드시 검거를 해서 뭐 처벌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말고도 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인과관계, 이 연관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3, 4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과학적 수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지금 도망 다니고 있을 외국계 전의 기업 대표님, 제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심껏 사세요. 참 답답합니다. 이게 아직도 이렇게 ING 진행 중에 있고 이렇게 확실한 대책이나 아니면 책임자에 대한 엄벌 이런 부분도 아직도 우리가 느끼기에 시원하다 할 정도로 안 돼 있으니까 말이죠. 계속 답답하네요. 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겨울철 교통사고 마른 도로에 비해서 이 젖어있는 또 얼어있는 도로에서는 치사율이 1.5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네, 연말이라서 뭐 송년회도 많고요. 네. 운전대 잡으실 일이 더욱더 늘어났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함께 차량 관리할 수 있는 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동차 문화평론가 김현규입니다. 겨울철 교통사고 하면은 뭐 많은 사고들이 있겠지만 특히 이 보행자 사고가 많이 늘어납니다. 특히 노인 보행자 사망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두운 밤이에요. 네, 깜깜한 밤에 그 검은 옷을 입은 노인께서 지금 차량 앞에 불쑥 나타나시죠. 미처 발견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이 옷 때문에 그 운전자 눈에 띄지 않던 이 여성께서는 70대 여성 결국 차량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으셨는데요. 다음 장면은 그 서울에서 지난 3년간 노인 보행자 사고가 가장 많았던 청량리의 한 교차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주행으로 이렇게 수레를 끌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무단횡단은 뭐 말도 못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밤이 더 길어지니까 네, 어두운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안전수칙을 더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어두울수록 어두운 옷 입는 게 아니라 아주 밝은색 옷을 입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밝은색 옷을 입으면 좋은데 겨울철에는 옷을 자주 못 빨기 때문에 그 짙은 색 옷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조끼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행할 때 좀 걸쳐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별 교통사고 중에서 특히 겨울철 보행자 사고가 제일 많은데 새벽 4시부터 6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아직 그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이 시간대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고 있고. 서로 주의해야 돼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차가 더 주의해야 됩니다. 길을 건널 때도 더 주의를 살피는 것도 필요하겠고. 저도 운전을 해봐서 아는데요. 사실 앞에 이제 사람 지나가는 게 운전할 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의를 특별히 더 기울이셔야 되고 보행자분들께서도 밝은 옷 입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밝은색 그 액세서리라도 장착하시면 그러면 좀 착용하시면은 그 안전 수칙을 좀 지키시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영상이 하나 있다고요? 보면서 얘기 나누죠. 네네.
이건 뭡니까? 네, 이거는 얼마 전에 일어난 그 4억 원대에 달하는 고급 스포츠카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바퀴도 날아가고 운전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저렇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 운전자는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사고가 난 차량은 그 세차 기준으로 무려 3억 7천만 원에 이르는 영국산 슈퍼카 맥라렌이었습니다. 네. 이 차가 그 달리는 것도 잘하지만 서는 거를 굉장히 잘하는 차인데 이 교통사고가 난 이유가 바로 도로 위에 얼음이 얇게 어는 블랙 아이스 때문입니다. 이 블랙 아이스가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거 맞습니다. 설명 좀 자세히 좀 해주시겠어요? 겨울철에 내린 눈이나 비 이런 것들이 도로에서 미처 마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살얼음 형태로 어는 것인데 이 얼음이 도로에 있는 먼지와 같이 엉겨 붙어서 어는 바람에 색상이 검정색, 짙은 색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이나 얼음 등은 그 운전하면서 멀리서 이렇게 보이지만 이 블랙 아이스는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이 얼음에 있나? 라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미끄러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도로 위의 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 진짜 큰일 나겠네요. 그러니까요. 특히나 고속도로에서 블랙아이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내 차뿐만 아니라 같이 달리고 있던 모든 차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 일산대교 14중 추돌 사고, 영양고속도로 13중 추돌 사고 이런 모든 사고들이 그 예전에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블랙 아이스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점이 바로 2차, 3차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상에 준비되어 있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 지난 11월 15일에도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다리 구간에서 차량들이 미끄러져서 추돌했는데요. 그대로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덮치게 되는 거죠. 블랙 아이스 사고에서 가장 위험한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본인은 그 컨트롤을 하겠다고 의지가 생기셔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시거나 이렇게 되시는데 그게 오히려 본인 사고뿐만 아니라 2, 3차 사고로 돼서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럼 블랙 아이스 노면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브레이크 밟지 말고 서서히 뭐 이렇게 좀 서서히 줄이는 것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냥 직진으로 갑니까? 그렇죠. 이제 블랙 아이스 상태를 인지하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어를 하시겠다고 컨트롤을 하시는 순간 말씀드렸듯이 2차, 3차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핸들을 그대로 잡으시고 브레이크는 밟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레이크 ABS라는 장치가 요즘 다 장착이 돼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는 밟고 과조작을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그리고 또 날 어두워진 다음에는 세차하고 이러시면요. 그거 얼어가지고 기계 작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한겨울에 특히나 안전운전 또 안전운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술력은 뭐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기술력으로 또 한 번 멋진 일을 해낸 분들이 있습니다. 네, 역시 대한민국 하면 기술. 네. 기술하면 대한민국답게 어떤 분들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영웅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빛의 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기술 강국 대한민국. 그 뒤에는 최고의 기술력으로 성공한 기능 한국인이 있습니다. 기능 한국인이란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 실무 기술 경력이 있는 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수 숙련 기술자를 뜻합니다. 국가 경쟁력 상위 9%, 대한민국 산업의 숨은 영웅들. 우리는 그들을 기능 한국인이라 부른다. 제1편 권진국 기능 한국인을 만나봅니다. 최고의 기술을 지닌 기능 한국인. 오늘의 주인공은 비행기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비행기를 조립하기 위해서 그 기계가 필요한데 비행기를 조립하기 위한 기계, 자동화 기계 전용기를 제작한 회사입니다. 최첨단 그리고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비행기. 이 비행기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비행기는 수많은 기술력이 모여 완성된다는 사실 때문에 조립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야만 비로소 완벽한 비행기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조립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는 오늘의 기능 한국인. 기능 한국인 올 4월 달에 선정된 146호 권진국입니다. 지치지 않는 열정 146호 권진국 기능 한국인입니다. 제가 이 계통령에 일한 것은 한 30년 되고 사업은
만 13년째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이 그냥 한 30년 이상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난을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했던 기술. 기술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임했다는데요. 꾸준한 노력 끝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탄생시킨 권진국 대표. 된다는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뭔가가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꼭 성공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고비 때마다 뭐 우리 어떤 기술력이 이렇게 그 빛을 발해서 그때그때 슬기롭게 잘 그냥 헤쳐나온 것 같습니다. 기업 성장의 발판이자 권진국 대표를 기능 한국인으로 만들어준 최고의 기술이 있답니다. 이것이 저압식 주조기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저압식 주조기가 그 주인공. 1kg 이내의 압력을 이용해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기계인데요.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권진국 대표의 기술. 주로 자동차의 휠을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권진국 대표가 개발한 주조기에는 특별한 점이 있답니다. 저압식 주조기를 보면 유압이 들어가는데 이 주조기는 유압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이 전기로만 작동하는 주조기입니다. 기름으로 작동하는 유압식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식 작동법을 개발한 것. 전동식 작동법을 사용하면 기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가 무려 20% 이상 절약된다는 사실. 이러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수많은 상과 특허, 그리고 기능 한국인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된 권진국 대표. 그에게는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가족 같은 직원들이랍니다. 성격이 허탕하시고 온화한 분이라고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정을 가지고 목표의식이 확실하셔서 저희가 좀 잘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그런 대표님이신 것 같습니다.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과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직원들에게도 모범이 된다는 권진국 대표. 그날 오후 권진국 대표는 오늘도 바삐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그가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회사 근처의 협력업체. 권진국 대표가 개발한 기술에 정밀 가공 작업을 해주는 곳이랍니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잘 설계를 하고 구상을 했을 때 정밀 가공을 하지 않으면 최종적인 장비가 좋은 장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협력회사 관리를 상당히 저들이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보다 완벽한 제품을 위해 부품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체크하며 꼼꼼하게 확인하는 권진국 대표. 그의 철두철미한 성격과 꼼꼼함에 협력업체 직원들도 혀를 내두를 수밖에는 없답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합리적으로 좀 판단해 주시고 부품을 보는 관점에서 예리해서 다양한 경험에 의해서 예리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서 또한 답도 해 주세요. 때문에 기계의 기술력은 더욱더 향상되고 있답니다. 권진국 대표는 꾸준한 연구와 개발에 힘써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게 100만 불 수출의 탑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제작을 해서 100만 불 이상을 수출한 그런 어떤 기업들인데 사실 뭐 100만 불이 가장 작은 어떤 상입니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으로 도약하는 권진국 대표. 뭐 회사 구매 중소기업으로서 그래 큰 어떤 그 회사의 규모는 아니지만 어쨌든 중소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들 매출이 뭐 그렇게 많은 매출은 아니지만 한 40억에서 50억 하는 그런 어떤 40억이요? 네, 40억에서 50억 정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가 평소 신조로 삼고 있는 의미 있는 글이 하나 있답니다. 산이 높아서가 아니라 신선이 살면 명산이고 물이 깊어서가 아니라 용이 살면 신선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인데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뭐 외형으로 큰 회사보다는
내실이 아주 탄탄한 회사로, 그래서 저도 어떤 많은 어떤 위로를 받고 열심히 그 기업을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보다 내실이 탄탄한 외유 내강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보는 권진국 대표. 그렇게 권진국 대표의 하루는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 바쁜 일정에도 빠지지 않고 생기는 것, 바로 운동.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모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중소기업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건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배드민턴 동호회가 일주일에 한 번씩. 건강을 위해 시작하게 된 배드민턴 동호회. 이들이 생각하는 권진국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름 저는 진국이에요. 진국. 집착하면 아주 거기에 대해서 살을 그런 것 같아요. 카리스마 있죠. 그럼 항상 이제 이 모임을 할 때는 따뜻한 형 같은데 또 업무적으로 추진할 때는 카리스마 있게 탁탁 치고 나가는 게 진짜 멋있죠. 때로는 형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서로 의지하고 이끌어주며 회사를 운영해오고 있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회사. 다급하게 사무실을 나서는 권진국 대표. 이번엔 또 어디를 가는 걸까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사천 사무실에 업체하고 미팅 약속이 있어서 지금 출장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할 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알리기 위해 직접 발로 뛰어다닌다는데요. 기술을 원하고 배우고픈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권진국 대표. 뭐 힘들다고 하면 힘들겠지만 힘든 것보다는 어떤 즐거움으로 그렇게 이제 다니고 있죠. 다녀오겠습니다. 매사 즐거운 마음가짐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아닐까요? 저는 사실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한 케이스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성공은 이제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갈 필요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성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성공을 위해서 진행형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는 권진국 대표. 그의 끝없는 도전과 열정을 응원하겠습니다. 도심 속에는 방치된 빈집들이 생각보다 적지 않은데요. 이런 집들을 고쳐서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을 함께 보시죠. 경인선 기찻길 옆 작은 마을. 1970년대 경제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판잣집이 모여 마을을 이뤘습니다. 유년기를 함께했던 이웃은 떠난 지 오래. 50년 살았는데 지금 남아있는 집은 한 4집, 5집이요. 한때 인천의 명동으로 불렸지만 시장이 사라지자 사람들이 떠난 자리엔 무성한 숲풀과 쓰레기만 남았습니다. 한때는 여기가 그래도 청과시장이 있었고 그것도 숭이동 인천의 중심지였어요. 빈집 앞입니다. 빨간 글씨로 출입 금지 철거라고 써 있고요. 이렇게 대문 앞에는 예전에 살던 주민 명패만 남아 있습니다. 곳곳이 무너져 내릴 정도로 위험하지만 축구장 1개 정도밖에 안 되는 면적 탓에 재건축은 15년째 꽉 막혀 있었던 상황.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노후 불량 건축물 밀집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미니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꼬를 텄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보증해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2년 뒤 석정마을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108가구를 포함해 293가구 규모의 아파트로 다시 태어납니다.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투자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그리고 저렴하게 추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LH는 서울 면목동을 포함해 전국 15곳의 미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정마을을 시작으로 버려진 집들의 미니 재건축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채널A 안건우입니다. 지난 주말에 집에서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었거든요. 기분 전환이 확실히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어려운 연말이지만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조그만 장식품을 가지고 연말 기분 한번 내시죠, 뭐. 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A